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중간고사 잘 보셨습니까? 벌써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의로는 8강째죠? 이제 8강째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정신분석, 그리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8강에서는 이제 기말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제물을 하나 내야 되는데,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8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8강 1교시 시작하겠는데요. 8강에서는 여러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이제 행동주의 주로 이론인데요. 행동 치료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 상담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행동주의는 주로 환경을 중시하는 이제 이 이론이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또 인지라는 것을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지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의 행동치료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행동치료 상담입니다. 인간은 행동으로서 표현하죠. 외부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인간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행동치료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행동적 성장과 발달을 이제 촉진시키고 부적응적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동을 부적응적인 것을 이제 치료하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켜주는 특수한 절차와 기법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을 보고 그것이 사회적 부적응한 것을 찾아내서 그걸 치료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1950년 후반부터 이제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기초로 한 건데요. 주로 이제 행동 치료는 실험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실험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는 거, 그리고 관찰하는 거, 그 좀 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험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개발한 거죠. 이 이론을. 그 학습 이론인 동시에 과학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행동주의 치료의 접근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초반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정신분석 등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신분석을 했잖아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봤는데 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분리된 겁니다. 어, 그래서 정신결정론이 아니라 환경결정론 쪽에 좀 더 치우쳐 있죠. 어, 행동치료 이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개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면 당연히 이제 침을 자동적으로 분비하겠죠. 근데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분비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종소리가 원래 자극은 아닌데 먹이와 동시에 주면 여러분 다음에 종소리 들으면 다음에 이제 먹이가 온다. 그래서 어, 자극적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응이라고 하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고전적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요, 인간의 공포증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심리나 행동적 어떤 병리를 설명하는 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 반사 이론의 한계가 있겠죠. 인간이 그렇게 환경에 서 종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환경적인 것이 데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고차원적 사고나
상위성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인지 행동 치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행동 치료 이론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게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는 고전적 조건화인데, 여기서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손다이크, 그러니까 스키너라는 게, 이제 스키너 학자는 보통 강화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학자들이 체계화된 학습 기제입니다. 그 세 장에 이제 비둘기를 가둬놓으면, 비둘기가 이제 배고프면 뭐 원판을 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어떤 것을, 원판을 어떤 방식으로 쪼니까 먹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계속 받는 거죠. 원판 쪼기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먹이가 나오면 그러한 행동들을 쭉 계속 함으로써 보상을 계속 받으니까 그 행동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 해서 행동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손다이크라는 학자의 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동은 결과에 의해서 강화된다. 그러니까 먹이가 나오는 그 결과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상과 피드백을 통한 학습의 강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강화 이론도 같은 것이죠. 강화와 처벌을 적절히 해주면 이제 그것을 내적 동기가 되고 장기적 행동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 이제 장기적 행동 변화나 내적 동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한테 쓰기에는 좀 더 한계가 있다. 계속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고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행동주의 치료 이론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스키네의 강화 이론, 요즘은 또 반두라라는 사회인지 이론가가 있습니다. 반두라는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반두라는 약간 이제 사회인지론이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 패턴을 습득하면 그걸 유지하는데 이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개입 전략도 이제 하나의 이론적 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두라는 이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나 스키너의 강화 이론하고 약간 다르게, 그 개입이라는 게 반드시 직접적 경험만이 아니다. 간접 모방도 한다, 인간은. 그래서 분별해서 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 부분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가 독립적 외부의 행위에 영향을 받고 결정된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상호 간에 작용한다고 말이죠. 상호 결정론적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한 경험들이 개인에게 인지되는 내용에 따라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반두라의 이 사회인지 이론을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라는 건 세심히 본다는 거죠. 단순히 보는 거하고 관찰하고 여러분 실험하고 세 가지가 약간 위계 차이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 작동하는 거죠. 여기도 강화 처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계가 있죠. 반도라의 사회 학습 이론도 인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관찰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모방한다겠고. 그래서 내적 동기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죠. 문화라는 건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죠. 주로 어떻게 학습을 어떻게 이제 사회화되고 인간이 문화적 동물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전이 있죠. 행동치료 이론에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스키너의 강화 이론보다는 조금 더 인지적인 측면을 가미했고 상호 결정된다. 인간은 환경에만 오로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부분은 공언했는 건데 한계는 역시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인지 과정의 구체성이 좀 부족합니다. 나중에 인지행동 치료 이론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치료 상담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행동치료에서 인간관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의 행동은 자연현상과 비슷한 일정한 법칙이 있다. 이게 가정하겠죠. 환경 결정론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칙을 알 수 있으면 인간의 행동 또한 예측하고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적 선택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학자들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환경 결정적인 것에서 계속 자유와 의지적 선택도 강조하는 쪽으로 가죠. 반두라가 그런 측면이죠. 1970년대 초반의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은 부분적으로나마 환경을 창조한다. 아까 인지적인 측면이 있어서 환경에 결정되지만 않고 환경을 창조하기도 한다.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겠죠. 환경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작용론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조금 발전을 했죠. 행동주의에서 약간 이제 인지적인 자유와 의지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인간과는 스키너와 같은 급진적 행동주의자들이 있죠. 환경에만 오로지 결정되지 자기 결정과 자유의 가능성을 배제했죠. 환경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거의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입장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보상을 받으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론적으로. 이게 환경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후기로 가면서 행동주의적 접근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와 의지적 선택 중심으로서 능동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능동성을 가미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지도, 그리고 자기 관리, 자기 통제 등의 개념이 이제 파생되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더욱 부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기계론적으로 A라는 것이 되면 B로 행동하게 된다. A라는 환경에 결정된다. 그게 아니고 A를 B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B 다시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행동주의적 접근의 인간과는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입장, 그 환경 결정론이죠. 여러분 정신분석이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정신결정론이었죠. 그러면 행동치료에서는 환경결정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배웠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겠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은 칼 로저스나 메슬로우 같은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죠. 인본주의적 인간관으로 계속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죠. 반두라의 학습 이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주요 개념을 보면 강화와 소고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요인에 서 자극과 반응이 이제 특정한 관계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고 이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적 강화가 있고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 후에 바람직한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 행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플러스 쪽이죠, 주로. 그, 바람직한 자극이 비둘기가 원판을 막 쪼다가 먹이가 나오니까 그 행동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죠. 부적 강화는 혐오스러운 자극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더 하는 것을 부적 강화라 합니다. 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는 강화의 제거입니다. 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죠, 더 이상. 걔를 계속 걔에게 먹이를 주다가요, 또 종소리를 들려주면 침을 흘립니다. 근데 종소리를 계속 들려주다가, 이제 나중에 고기를 계속 안 줘요. 거의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걔가 종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고라고 합니다.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할 것인지, 특정한 시간의 경과나 행동의 빈도 이후에 반응에 대해서만 강화를 제공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을 강화 계획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강화 계획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속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강화 계획을 하느냐면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한번 쭉 보시고, 어, 연속 강화 계획이 반응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숙제할 때마다 스티커를 주죠. 이것은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소고 안 주잖아요. 스티커를 안 줘. 계속 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숙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소고에 취약합니다. 이 간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매번 주는 게 아니죠. 특정한 시간의 경과나 행동 빈도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만 강화를 제공합니다. 이 간헐 강화 계획이 연속 강화 계획보다는 좀 더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고정 비율 계획, 여기도 변동 비율 계획,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듯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의 유지에 효과적이죠, 이것은. 소고에 덜 민감합니다. 아까 이제 안 주더라도.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주겠다, 이런 믿음이 있죠. 간헐 강화 계획이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다. 그런 건데, 우리가 고정 비율 계획은 횟수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되면 이제 그 보상 전에 행동률이 증가하죠. 다섯 번째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간식을 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강화되겠죠. 그리고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횟수를 변화시킵니다. 그 슬롯 모신 게임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변동 비율은 언제 나올지 잘 모르죠. 그러나 횟수를 이렇게 변화시키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계속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고정 간격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 간격 후에 10분마다 이제 가까워져서 행동이 더 열심히 하겠죠. 10분이 돼가면. 변동 간격 계획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일종의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변동 간격 계획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학습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강화 계획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행동치료에서 일반화와 변별이 있습니다. 일반화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고나 연구 결과를 유사한 대상에 적용해서 어, 이런 공통된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념이나 법칙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진술을 말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그것이 어떤 일반화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죠. 변별은, 제시된 둘 이상의 자극에 대하여 피험체, 이제 실험을 받는 그 어떤 대상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변별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의 차이를 변별력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변별이라는 것은 일반화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어,
교실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떠들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나누는 그러면 이제 그 각자 수업 시간을 집중하고 쉬는 시간을 떠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별력이라는 것은 이제 자극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이제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치료 상담 이론을 여러 번 보고 있죠. 그런데 상담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의 목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희망을 이제 일상의 장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공포를 제거합니다. 행동치료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이제 학습된 특정한 부적응 행동을 소고 제거해줘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하는 것. 이게 행동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겠죠.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동치료에서는 이제 주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심리학에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제하는 거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주로 실험 방식이면 통제하는 것이 통제 변수를 통제해서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시적으로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통제해야 되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신뢰적인 관계는 항상 치료의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수용의 태도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어, 내담자가 그 건설적 또는 파괴적 행동을 하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게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수용의 태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상담자, 내담자는 상담 이론을 통하더라도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이제 그 아주 내밀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동 수정에서도 이제 치료 관계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여야 되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유익한 수단을 제공하는 해주는 존재로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라포가 형성된다 했죠. 상담 과정을 볼까요? 행동치료 상담에서 상담 과정은 이제 상담자는 여러분들이 상담자면 내담자의 문제가 뭔지, 증상 및 선행 조건, 환경이 어떻게 그 내담자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증상은 당연히 이제 외부로 나타나겠죠. 그런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대표적 생활 장면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반응, 주로 정서 반응, 그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때때로 이제 심리 측정 도구, 검사나 질문지를 만들어서 진단적 정보를 계속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에게 문제의 성질을 이제 알려주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극적이고 지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치료에서는. 그리고 상담자는 상담 계획과 실행, 그리고 내담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쭉 상담 과정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불안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 위험 반응을 생각해 보고, 단계적 둔화를 위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게 불안증 내담자를 단계적 둔화를 위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는 게 이게 불안 위계 목록 여러분 작성 방법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나열하고
불안 강도를 평가하고 이 점수로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약한 불안에서 강한 불안 순으로 쭉 만들어서 불안 위계 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 치료기 때문에 내담자의 근육 이완 기법 훈련을 합니다. 이게 근육 이완 기법 훈련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신체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효과적인 심신 이완 훈련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내담자에게 불안 위계 목록 장면을 차례로 상상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런 이제 상담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이완 반응과 동시에 과거의 불안 유발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도록 하죠. 내담자의 다른 불안 및 공포에 대해서도 똑같은 위의 절차를 가지고 불안 위계 목록, 그 불안에 대한 위계 목록들을 만들고 똑같은 순서대로 하게 하면 됩니다. 이 행동치료 상담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요 기법을 한번 볼까요? 체계적 둔감법이라도 이 1950년대에 조셉 볼피 여기서 개발됐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러면 불안은 이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은 단계적 과정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 이런 기법입니다. 불안 관련 장애가 있으면 특히 이제 공포증의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역조건을 형성합니다. 특정한 유형의 반응을 다른 유형의 반응으로 대치하는 것을 말하죠. 역조건의 형성이라는 게. 상호 억제 원리인데요. 여러분, 불안과 이완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은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원리죠. 상호 억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면 공포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이제 노출되었을 때 이완 상태를 유도하여 점차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상호 억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구체적인 절차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을 이야기하는 자극을 탐색해야 되겠죠. 무엇이 불안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불안 위계 목록을 이제 약한 것부터 강한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다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근육 이완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눈을 감고 이완 상태에서 불안 위계 목록 가운데 가장 낮은 불안 장면부터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심히 이제 불안해하면 다시 이완 상태로 유도하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이완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체계적인 둔감법은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불안 위계 목록에서 가장 약한 자극부터 가장 강한 자극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불안이 심해지는 자극적 장면을 상상할 때는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 상담 절차를 좀 마치게 되죠. 가장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상상했는데도 크게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이 체계적 둔감법의 목표를 다 달성한 거죠. 이건 이제 대인관계 공포나 시험 공포, 신경증적 공포, 이런 공포증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성불능, 불감증 같은 성적 부적응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상담도 상당히 효과적인 여러 체계적 둔감법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치료 상담에서 여러분 주요 기법을 쭉 보고 있는데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둔 거죠.
내담자가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해서 학습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모델이죠. 우리가 모델을 다 알잖아요. 모델링 한다. 모델을 보고 따라한다. 그래서 모델의 목표로 목표로 했던 행동이 나타나면 강화해주고,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서 얻는 결과를 관찰하면서 내담자가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피하죠.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를 알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피하게 되죠. 관찰하는 모델링, 여기는 참여적 모델링, 그리고 내현적 모델링,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관찰하는 것은 상세히 보는 거라겠죠. 참여는 아예 모델링 동안에 특정 표적 행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그리고 내현이라는 건 나타날 현입니다. 안에 내담자의 긍정적인 행동 장면을 상상하도록 해서 상상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우리 행동치료 상담에서 주요 기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죠.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근거를 두고 있죠.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이러한 자기 표현 훈련을 시키면 효과적입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애정이나 호감도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역할 행동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 표현 훈련은 집단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특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키너의 강화 원리와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적용시킨 기법이죠. 우리가 칭찬이나 다른 무형의 강화 인자를 쓸 수 없을 때, 내담자가 원하는 물건, 실제 이제 보상에서는 음료수, 간식,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한 토큰은, 상징적 보상이 있죠. 스티커, 점수, 쿠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토큰이라는 강화 인자를 갖고 적응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죠. 토큰법은. 토큰법을 다시 수거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시키려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토큰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폐는 우리가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인데, 정신적 장애 중에서 우리가 정신적 장애도 발달 장애가 있고요. 여러분,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가 지체 장애와 자폐 장애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 쓸 수 있고요. ADHD, 여러분 잘 알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여기서 발달 장애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러한 아동을 행동 지도할 때 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신경 발달 장애 아동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큰법을 이용해서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이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잘한 행동들로 계속 유도할 수 있는 거죠. 프리매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반응은 덜 선호하는 반응을 강화하여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강화의 상대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프리맥이 1965년에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행동이 선호도가 낮은 행동의 강화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워낙 좋아하죠. 공부는 별로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스스로 공부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래, 공부를 일정 시간 하면
인터넷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 보면 이제 선호도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공부를 하는 거죠. 숙제를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유아 아동, HDHD 아동, 여기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선호하는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일단 공부부터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한다. 이런 올바른 이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주요 기법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BASIC ID라는 라자러스가 이제 개발한 전인적 접근 모델입니다. 두 문자만 딴 거죠, 이게. 라자러스가 인간은 움직인다, behavior, 행동이라죠. 여기서 그리고 느낀다, affect, 정서를 말한 거죠, 느낀다. 인간의 행동하고, 느끼고, 또 접촉하고, 센세이션, 그리고 감각입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이미지, 그리고 생각하고, cognation, 인지라는 것이죠. 관계한다. interpersonal, 그래서 대인관계에 관계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약물 등 신체 수면 등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 드러그, 이렇게 바이알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D를 이렇게 따면 이렇게 되죠. BA SICID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 존재죠. 인간은 복합적 존재죠. 그렇게 돼서 다중양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성격을 7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쭉 봤죠. 행동, 정서 반응, 감각, 상상, 인지, 대인관계, 생물학적 기능 이렇게 쭉 보고 이러한 7가지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죠. 저게 라자러스가. 그래서 이 1차 조사를 이렇게 쭉 각 영역별로 1차 조사를 하고요. 영역별로 프로파일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 영역들 간의 관련성도 이렇게 검토하죠. 서로 간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영역을 압축시켜서 문제가 되는 기능 영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를 실시하죠. 이러한 이제 사용된 기법으로는 고정된 형태가 없겠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다른 치료 체계의 기법들을 적용하죠. 그래서 각 영역의 맞춤형 치료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동치료, 인지치료, 신체치료 등 통합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안 사례를 하나 봐볼까요? 그래서 라자러스가 이렇게 보면 행동 부분에는 노출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정서는 감정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쭉 해서 또 치료가 또 이렇게 맞춤형 치료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아까 봤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쓸 수도 있죠. 단계적 둔감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완시켜 놓고 계속 그것을 이제 상상하도록 하고 심상은 긍정 이미지를 상상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인지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자동 사고를 교정하는 이제 치료 기법을 쓰죠. 대인관계 문제가 있으면 자기 표현 훈련을 이용해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하기도 합니다. 신체나 약물은 역시 그 약물이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너무 과잉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이 행동치료 상담 이론의 주요 기법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이사는 이제 기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으로서 강화가 많은 상황에서 적은 상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제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약한 혐오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분 이내로 정해서 짧은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일정 시간을 정해서 잠시 그분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많이 썼죠, 전에. 이게 이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일관된 적용을 하고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너무 길면 안 되죠. 강화 차단을 하는 거고, 종료 후 피드백,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많이 썼죠. 잠시 교실에서 나가서 복도에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타임아웃 방식입니다. 혐오 치료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부정적인 경험, 혐오 자극이나 연합시켜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동성애, 의상 도착증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용납되지 않는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치료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에 대해서 혐오 조건화를 형성시킵니다. 혐오 자극으로는 구토제, 여러분 구토제하고 전기 쇼크도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 아동 등의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이 심한 경우에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좀 남발한 측면이 있었어요. 아주 극히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전기 쇼크를 합니다. 그 행동치료 기법은 이제 처벌보다는 보상을 적용한 기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행동치료 기법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을. 혐오 치료가 과연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긍정적 강화 기법과 병행한다든지 간접적인 방식, 불편한 상황을 상상한다든지 그래서 수정해서 사용하고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주요 기법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홍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치료법인데요. 내담자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문제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체계적 둔감법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불안치료법에서 이걸 이제 직면한다, 여러분, 직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낙비가 한꺼번에 쫙 쏟아져가지고 맞게 되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자동차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내담자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차에 태워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내담자가 자동차에 대한 공포가 나중에는 소실되죠. 오히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 고소공포증 환자, 강박장애,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사람이 있죠. 더러운 물건을 이제 만지게 하는 거죠. 이런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사람 강박장애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러운 물건을 만지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 불안 장애는 공공장소에서 연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소낙비를 한꺼번에 맞는 것 같이 아예 딱 직면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한계가 있겠죠. 이제 잘못 적용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한계죠. 여러분 행동치료 상담의 공헌과 이제 제한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행동치료 상담은 이 기초자료와 명확한 실험을 근거로 한 상담 기법이죠. 그래서 다른 상담 이론과 접근법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한 치료 성과와 평가를 강조했죠. 경험적으로 실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었어요. 행동치료 상담의 가장 일반적인 비판이 뭘까요? 인간은 특히 인간의 행동은 내면에서 나오는데 너무 인간의 행동 외면적인 것을 보고 너무 기계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주의는 이제 인간을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조용되는 존재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용되는, 만들어지는 존재다. 환경 결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인간적인 상담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 상담 장면에 있어서도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와 행동을 지나치게 이제 조용하고 지시하며, 그렇죠. 여기 통제한다겠죠. 그래서 행동치료 상담에서는 이렇게 상담자가 상당히 이제 그 지시, 통제,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비판이 있다. 예, 오늘날에는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인지적 요소와의 상담 관계를 고려해서 상담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죠. 반주라로부터 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치료에 인지가 붙었죠. 인지행동치료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제 개인의 내면, 이 부분이 이제 행동치료에서는 내면을 중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개인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고, 그게 인지 과정이죠. 어, 행동의 변화를 중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지행동치료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분 인간의 주된 특성은 인지에서 찾습니다.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주관적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심리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자각 능력, 의식 기능, 의식 기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을 상당히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단순히 환경에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인지적 왜곡에 대한 자각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심리적 기저의 인지 구조 내역이 변화하면 정서와 행동 패턴도 자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는 현실에 대한 인지적 왜곡으로 말미암은 것이 많다. 개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보는 거죠. 왜곡된 사고방식은 인지 발달 과정에서 잘못된 학습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알버트 앨리스 그리고 아론 백이라는 이제 학자가 주축이 되어서 인지행동 치료 이론을 세웠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앨리스에 의해 시작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볼까요? 인지와 정서 및 행동이 상호간 작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인지가 중심이 되어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철학에서 비롯되었고요. 다양한 학문과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REBT라고 해서요. 우리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기법을 REBT라는 그 약자로 이렇게 REBT 하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을 자신이 이제 논박하도록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 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지점까지 질문을 해 들어가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삼파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삼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RBT,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기법도 이와 비슷하다. 앨리스는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사람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 고통을 받는다.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ABC 기법을 기초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BT 이론은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기독교적 견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ABC 기법이라는 것은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이 있죠. 신념, 빌리프, 그리고 결과, 컨스퀀스라고 해서 일기처럼 작성하는 결과, ABC 이렇게 기법이 있는데요. 앨리스는 이제 실존 철학의 영향을 받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의 우주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다. 자기 자신만의 우주다.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정서적 영역에 관해서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존 철학은 인간의 존재 등을 사유하는 철학 사조였는데요. 보통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전개되었죠. 실존 철학이요.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기초라는 책에서 과학의 진보는 점진적인 축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봤고, 러셀은 분석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던 학자고요. 여러분, 듀이는 실용주의입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발달시켰고요. 도교는 여러분 도와 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불교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이런 쿤, 러셀, 듀이, 아들러, 도교, 불교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앨리스가. 앨리스는 여러분 1943년에 임상심리학으로부터 이제 박사학위 받고 정신분석 과정을 수련했어요. 1950년대 초반까지 기존의 분석적 심리치료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상에서 이제 변형된 분석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이론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충고나 정보 제공 등 지시적인 방법과 수동적 분석 과정을 혼합한 방법이 우리가 변화를 촉진시키고 호전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앨리스는 1955년에 자신의 치료법을 합리적 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 레이셔널,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와 혼동되어서 인간의 정서적 측면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1961년에 합리적 정서치료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3년에 코로시니의 제안으로 행동적 측면을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이 이론이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론적 배경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한 치료자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아론 백은. 호나이, 신경증적 성격 이론, 아들러, 개인 심리학이라고 했죠. 켈리, 개인 구성 이론, 앨리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였죠. 앞에 봐서. 라자러스, 다중양식 치료, 인간의 성격을 7가지로 나눠서 봤죠.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지치료를 발전시켰는데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나 그 역사적 근원은 상당히 오래됐다겠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철학적 기원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 앨리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에픽테토스의 관념을 인지치료의 이론적 핵심으로 사용됐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러분 로마에서 꼽힌 금욕주의적 철학 사조입니다. 상당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철학을 행했죠. 스토아 철학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인데요. 나중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했다 했죠.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 이렇게
에픽테토스의 어떤 철학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인지치료를 이제 이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의 인지치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이며 현상학적인 사상은 스토아 학파의 아까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뿐만 아니라 도교나 불교 등의 동양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감정은 주관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감정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감정을 이제 생각을 바꾸면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약간 독특한 이론을 얘기한 건데 1963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종합병원에서 우울증 클리닉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인지치료를 실시하여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게 됐죠. 1977년에 인지치료를 통한 우울증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발전했다. 그리고 인지치료 센터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알리비티의 원리인데 인지는 이제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 이런 거죠.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지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 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BT도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죠. 현재 왜 현재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요. 인지적인 것이 과정은 현재의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요. 우리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서 RBT의 원리는 RBT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RBT는 사고의 분석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닌 고통은 불합리한 사고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고 그 고통에 가장 잘 정복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거다. 유전적이고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중대 요인은 불합리한 사고나 정신병리에 대한 원인적 선행사건들이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앨리스는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느끼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역기능적인 사고는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고를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기능적 정서 상태, 정신병리의 많은 부분이 역기능적 사고 과정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역기능적 사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과장한다든지, 과잉한다든지, 일반화한다든지, 과잉 단순화한다든지, 잘못된 유출을 한다든지, 절대적인 관념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우리가 역기능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비록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신념은 변한다고 믿는 거죠. 변화한다. 신념은 변화한다. 불합리한 신념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고가 정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 ABC 성격 모델을 A가 선행사건이라고 했습니다. B는 신념 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B가.
C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신념 체계를 논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박하는 중재, 그리고 효과,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감정을 또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 F 이런 식의 성격 모델이 있습니다. ABC 성격 모델을 볼까요? 그러면 선행 사건이 있죠.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있습니다. 신념 체계가 다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행위 등이 환경적 작용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태도, 어떤 사고 방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념체가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으로 나눌 수 있죠.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으면 사건 자체가 바로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 비합리적 신념이 어, 선행 사건과 접혔을 때 이러한 비합리적 태도나 사고 방식이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병리적인 것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고 방식이 중간에 신념 체계로 끼어 있다는 겁니다. DEF로 이렇게 확장한 모델을 이제 봤죠. 변화 이제 전략 강화인데 그런데 그것을 논박하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의 도전장을 넘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촉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그 신념이 왜곡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을. 그래서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 감정의 결과를 일종의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행동을 계획하게 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인 결과를 유도하죠. 그것이 어, 비합리적 신념을 철저하게 논박함으로써 어, 그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게 하고 미래도 그렇게 그 합리적 신념이 계속된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게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행동치료 상담 이론이 쭉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동 기법과 또 이렇게 행동 기법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 상담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의 이제 자세한 것은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 교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